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뜻밖의 한국 예절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제 삶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발표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삶이었지요. 자신감이 부족했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자라고 다짐했지만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그 다짐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이번 발표를 제게 맡아달라고 했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발표 준비를 하는 일주일 내내 밤잠을 설쳤지요. 발표 자료를 수십 번 읽어보고 거울 앞에서 연습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게 제 일상이었어요. 항상 위축되고 항상 두려웠지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주치는 건 헤더의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저기 좀 봐, 엘리자베스 또 말도 제대로 못하네 뒤에서 들려오는 헤더의 목소리에 더욱 주눅이 들었지요. 헤더는 제 반대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녀가 하는 말에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헤더가 늘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맞서 싸울 수도 없었고 그저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으니까요. 책 속의 세계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용감하고 당당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다시 현실의 제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친구 지아나의 제안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가게 되었어요. 지아나는 제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죠. 그녀는 내성적인 저와 달리 활발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길 거야. 한번 같이 가보자. 지아나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사실 저는 운동을 잘하지 못했고 남들 앞에서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한쪽에서 진행되는 태권도 시범 경기가 열렸거든요. 처음 보는 흰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예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동작 하나하나에는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이 두꺼운 나무판을 발차기로 격파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일렁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여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이요. 그 순간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권도? 애들이나 하는 거야. 너 같은 애가 하면 더 웃기겠네. 헤더였지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주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하필 이런 순간에 등장한 겁니다. 시선을 돌려보니 헤더는 비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비웃음이 평소처럼 깊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 결심을 더 굳게 했어요. 그래, 내가 해봐야겠어. 내가 뭐라든 상관없어.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시범 경기를 했던 태권도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에 태극기와 함께 태권도 정신을 담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백절불굴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장 사범님의 친절한 목소리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제 시범 경기를 보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사범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도장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발을 딛는 순간 맨발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지만 신발을 벗고 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어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사범님은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철학이죠. 특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야말로 제가 늘 패배했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날 바로 도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도장을 나서는데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헤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태권도 수련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기본 발차기와 손동작을 배웠는데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색한 자세로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자신감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쉽게 따라하는 동작도 저는 어색하게 흉내만 냈지요. 괜찮아요, 엘리자베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범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동료 수련생들 앞에서 기본 동작을 보여줘야 할 때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평가하는 것만 같았지요. 더구나 어떤 수련생들은 벌써 유색띠를 하고 있었고 저보다 훨씬 유연하고 강했습니다. 첫날 훈련이 끝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근육통이 심해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날 다시 도장으로 향했어요. 하루 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팠고 동작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그날 배운 동작을 복습했어요. 서서히 제 몸이 동작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도장 앞에서 헤더와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는 길이었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비웃음을 지었지요. 와, 정말 하고 있구나. 근데 넌 곧 포기할 거야. 넌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적 없잖아. 헤더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말이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맞아요. 저는 항상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피아노도 수영도 미술도.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지요.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태권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그날 저녁 수련 시간 평소보다 더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기본 동작조차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고 결국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헤더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범님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엘리자베스? 제 눈물을 보고 사범님이 물으셨지요. 망설이다가 헤더와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어온 이야기, 항상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요. 태권도는 몸이 아닌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늘어요. 하지만 마음의 힘은 스스로 키워야 해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범님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매우 서툴렀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우리 몸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보세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범님의 말씀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그래도 제 안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근육통이 심했지만 도장으로 향했어요. 사범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오늘은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제 몸을 느꼈어요. 특히 앞차기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장에서 첫 실전 대련이 열렸습니다. 초보자끼리의 가벼운 대련이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사범님은 우리 모두에게 대련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실전에서 활용해보고 부족한 점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도 떨리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키가 작은 11살 소년이었어요. 경험은 저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체격 차이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거라고 사범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대련이 시작되고 서로 예를 갖추었지요. 소년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에 비해 저는 여전히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작. 사범님의 신호와 함께 소년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제가 배운 기본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소년은 쉽게 피했고 오히려 재빠르게 제 몸통을 가격했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균형을 잃어 넘어지고 말았어요.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 순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사범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주변의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특히 도장 한쪽에서 구경하고 있던 헤더의 큰 웃음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봤지? 넌 안 돼.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년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고 또다시 넘어졌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간신히 버텼지만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지요. 결국 대련에서 완패했습니다. 사범님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실패감만 가득했어요. 그날 밤 태권도를 계속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두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헤더의 비웃음,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자신의 부족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사범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도장벽에 붙어있던 백절불굴이라는 글귀도 떠올랐지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첫 번째 좌절에서 포기한다면 정말 헤더의 말대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결국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에서 기본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넘어질 때의 느낌, 균형을 잃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더 안정적인 자세를 찾아보려 했어요. 그리고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범님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온 것을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군요, 엘리자베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어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날부터 사범님은 제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고 특히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셨어요. 하지만 내심 두려움과 불안감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도장에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본 동작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이 도장에 나가 기본기를 다지고 동작 하나하나를 연습했어요. 조금씩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동작들이 이제는 가능해졌고 기본 품새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요.
3달 전 처음 도장에 들어섰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서 있는 자세도 불안정했지만 이제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어요. 대련 시간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났지요. 첫 대련에서의 패배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장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도장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소피아라는 여성과는 서로 격려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너 요즘 많이 좋아졌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소피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변화를 알아봐 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헤더의 눈치를 보며 지냈지만 적어도 도장에서만큼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어느 날 사범님이 수련 후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지요. 도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태권도 대표단이 방문하여 시범을 보이고 우리 도장의 수련생들도 배운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또 실수하면 어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어쩌지? 또한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도장에서 5명의 수련생을 선발해 한국 태권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보낼 예정입니다. 2주 동안 한국에서 태권도의 본고장을 경험하고 현지 태권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기회였어요. 한국은 태권도의 발상지이자 본고장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어차피 내가 선발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수련생들이 많았고 저는 아직 초보자에 가까웠습니다. 선발은 실력뿐만 아니라 태권도 정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사범님의 설명에 조금 희망이 생겼지만 그래도 기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고 모든 수련생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배운 품새를 선보였어요. 3달 동안 배운 태극 일장을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끝까지 해냈지요. 한국에서 오신 사범님들은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고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사범님이 한국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긴장감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어요. 도장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알렉스, 가장 오래 수련한 마이클, 그리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제시카가 분명 선발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헤이스. 제 이름이 호명되자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제가 선발된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제 등을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했을 때야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비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범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가 저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쁨도 잠시 다음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헤더 존슨 헤더도 선발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헤더가 태권도를 한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같은 도장에 다니고 있었다니. 그녀는 제게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게다가 한국에 가서 태권도의 본고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더가 있든 없든 이 기회는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뭔가에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셨다며 감격하셨지요. 엘리, 내가 어릴 때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이었어.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놀랐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신기했고 두려움 없이 도전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놀림,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사회적 압박감. 그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지요. 한 달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지요. 우리를 맞이한 건 한국 태권도협회 소속 사범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서울 근교의 태권도 전문 훈련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수련이 이어졌어요.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하여 기본 체력 훈련, 유연성 강화, 기본 동작 반복, 품새 연습, 그리고 대련까지.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수준의 강도였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현지 선수들과의 합동 훈련이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해왔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너무나 초보자처럼 보였지요. 연습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수했고 한국 사범님들의 지시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어요.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립니다. 한국 사범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 마음이 불안하니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요. 헤더는 반대로 빠르게 적응하며 한국 선수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모든 도전을 받아들였고 실수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부러웠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에 관한 것임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넷째 날 아침, 저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훈련원 뒤편에 있는 작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천천히 동작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서 혼자 태권도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동작은 느렸지만 매우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태권도 좋아하나요? 노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노인은 제게 함께 동작을 해보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분의 옆에서 기본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매우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동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호흡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제 몸도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함께 연습한 후 노인은 제게 물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신. 마음이 불안해요. 노인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동작에서 보여요. 당신 마음이 흔들려요. 그분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제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자신감 부족, 엘헤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그런 감정들이 제 마음을 항상 흔들고 있었지요. 내 이름은 김사범.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이곳 훈련원의 고문이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태권도 도장 중 하나의 설립자였어요. 50년 넘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분이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사범님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매우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소년이었다고 해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기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 아니에요.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김사범님의 철학은 태권도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적을 이기는 수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내면의 적이란 두려움, 나태함, 자만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김사범님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태권도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중심 잡기와 호흡법에 집중했지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돼요.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돼요. 김사범님의 지도 아래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사범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명상법이었어요. 매일 아침 연습 전과 저녁 연습 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지만 점차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훈련에서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헤더의 존재는 부담스러웠지만 예전처럼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사범님은 저를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범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태권도를 통해 어떻게 자신감을 키우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20살 때 첫 번째 대회에 나갔어요. 심하게 패배했지요. 김사범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 같은 분도 실패를 경험했다니. 그 후에 1년 동안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다음 대회에서도 패배했어요. 그 말에 더욱 놀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길 때까지 계속 도전했지요. 결국 김사범님은 5번의 도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성공이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통해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김사범님은 다시 한번 이 말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이겨야 할 상대는 헤더가 아니라 너 자신의 두려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헤더가 저의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정한 적은 제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었던 거예요. 차를 다 마신 후 김사범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에는 한글로 극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보고 기억하세요. 사범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목걸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항상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훈련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헤더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내가 진정으로 이겨야 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에 임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한국 사범님들도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셨는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특히 발차기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헤더도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대신 약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시선조차 이제는 저를 흔들지 못했어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오직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태권도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도 경험했어요. 주말에는 서울의 고궁을 방문하고 전통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예의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훈련원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태권도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니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이 더욱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사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배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미국에서도 계속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예전의 저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내면의 강함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김사범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지도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배움의 깊이가 더해졌지요. 둘째 주 월요일, 김사범님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셨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김사범님이 처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곳이라고 해요. 건물은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김사범님 사진도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김사범님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분은 저를 도장 안으로 안내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사범님은 제게 태권도의 더 깊은 철학과 역사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태권도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무술이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종합적인 교육 체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권도라는 이름 자체가 발과 손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의 기술, 그리고 정신 수양의 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특히 도는 길 또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권도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하나의 삶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권도의 5가지 정신을 알고 있나요? 김사범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도장벽에 적혀있던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범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예의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염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며 인내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 극기는 자신의 욕망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백절불굴은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이지요. 사범님의 설명을 들으며 태권도가 얼마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래된 도장에서 김사범님은 제게 특별한 품새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오래된 전통 품새였습니다. 이 품새는 내 스승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마음의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품새는 다른 품새들보다 동작이 느리고 호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동작마다 깊은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태권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다시 훈련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다른 수련생들과의 합동훈련에서도 전과 다른 자세로 임했어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수련생들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훈련 후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제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권도를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김사범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강함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헤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롱하는 말 대신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요즘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제 대답에 헤더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연습할래? 여기 온 이후로 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헤더의 제안에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녀를 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좋아, 내일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 답하며 속으로 김사범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헤더를 두려워하며 회피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사범님과의 연습 후 헤더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 품새, 그리고 가벼운 대련까지 했습니다. 헤더의 태권도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헤더는 의외의 말을 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야. 중학교 때 심한 왕따를 당했거든. 그때 자신감을 잃어서 태권도를 시작했어. 그녀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이는 헤더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태권도가 내 인생을 바꿨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지. 그래서 내가 처음 도장에 왔을 때 내 모습이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했어. 헤더의 말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강해 보이려 했는지, 왜 늘 자신감을 과시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를 비웃었던 것은 미안해.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어. 헤더의 사과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헤더는 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국 태권도 협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수련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보여주는 발표회였어요. 각자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었지요. 발표회 전날 김사범님은 제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발표회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태권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사범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알게 되었어요. 발표회 당일, 저는 김사범님께 배운 특별한 품새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화려한 발차기나 격파 기술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김사범님이 가르쳐주신 전통 품새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호흡과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했습니다. 품새를 시작하며 느낀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관중들의 시선, 심사위원들의 평가,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동작에만 온전히 집중했어요. 품새가 끝나고 나서야 주변의 반응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내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김사범님은 눈빛만으로도 제게 만족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정이 어떤 상이나 메달보다 더 값진 것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한국 태권도협회 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품새였습니다. 그 품새를 어디서 배웠나요? 제가 김사범님으로부터 배웠다고 답하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김사범은 우리의 전통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날 저녁 수련생들과 사범님들이 모두 모여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파티에서 각자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특히 김사범님께 배운 가르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쳤고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태권도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지역대회 우승 이후 제 삶은 더욱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학업과 태권도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시간 관리에도 능숙해졌어요. 오히려 태권도 수련을 통해 배운 집중력과 인내심이 학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웠던 발표나 팀 프로젝트도 이제는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었지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석 달, 한국 태권도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공식 초청이었어요. 그것도 특별 초청으로 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선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에서의 훈련과 지역대회 우승을 인정받아 직접 본선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이 소식을 사범님께 전하자 사범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엘리자베스. 국제대회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예요.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님의 믿음에 용기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실력자들과 겨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도 크게 놀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딸을 위해 휴가를 내고 함께 서울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 도전을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국제대회를 위한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범님은 제게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고 도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고급 수련생들이 자원해서 저와 함께 연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도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어요. 훈련에 몰두하던 어느 날 헤더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국제대회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다른 체급이라 직접 대결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헤더는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어요. 엘리, 우리가 함께 국제무대에 서다니 믿어지지 않아. 서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자. 대회가 다가올수록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밤에는 종종 대회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때로는 승리하는 꿈도, 때로는 패배하는 꿈도 꾸었지요. 하지만 김사범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대회 일주일 전, 우리 가족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방문하는 한국에 대한 기대로 들떠 계셨어요. 저는 몇 개월 만에 다시 찾는 한국이 반갑고 설레었습니다. 특히 김사범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사범님이었어요. 사범님은 예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부모님께도 공손히 인사드리며 저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엘리자베스는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이 제가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지요. 김사범님의 안내로 우리는 서울 시내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대회는 이틀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전까지 사범님이 특별 지도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전에 갔던 그 오래된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도장에 들어서자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훈련은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사범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기의 완성도입니다. 그것이 승부의 근본이지요. 오전 훈련이 끝난 후 점심시간에 김사범님은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장소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부모님은 서울 관광을 하시기로 했고 저는 사범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산으로 향했어요. 사범님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사찰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이곳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찾는 곳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지요. 사찰 주변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사찰 앞 작은 정원에서 우리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김사범님은 제게 호흡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사범님의 지도에 따라 명상에 집중하자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대회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명상 후 사범님은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내일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승패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사범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이미 태권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군요. 내일 대회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것이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대회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제 저는 김사범님의 가르침대로 승패를 초월한 태권도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엘리,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어. 대회 전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헤더와 만났습니다. 그녀도 코치와 함께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응원했습니다. 내일 최선을 다하자, 엘리. 결과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거야. 헤더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도 태권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발코니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경기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했어요. 국가별로 구분된 선수 대기실에서 미국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헤더도 같은 팀이라 더욱 든든했어요. 개회식이 끝나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첫 경기는 오전에 배정되었어요. 상대는 브라질의 선수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매우 빠른 발차기를 구사했고 초반에는 그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라운드는 접전 끝에 비슷한 점수로 마무리됐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제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을 활용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격했어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적인 발차기로 승점을 얻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후에 있었어요. 두 번째 상대는 러시아의 강호였습니다. 첫 경기보다 더 어려운 상대였죠. 경기 시작부터 상대의 압도적인 기세에 밀렸습니다. 첫 라운드를 내주고 코치의 조언을 들었어요. 침착하게 대응해. 상대가 체력을 많이 쓰고 있어. 후반에 역전할 기회가 올 거야.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더욱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체력을 아꼈어요. 예상대로 상대의 공격 템포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고 그 틈을 노려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점수 차이를 좁혀갔어요. 마지막 라운드, 여전히 저는 점수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가 다가오는 순간 모든 것을 걸어야 했어요. 김사범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남은 시간 동안 공격적으로 나섰고 몇 차례 효과적인 발차기로 점수를 따라잡았습니다. 마지막 10초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관중들의 함성 속에 양 선수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료 직전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회전 발차기를 시도했어요. 그 순간 상대도 공격해왔고 우리의 기술이 거의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심판들은 잠시 협의 후 제 기술이 먼저 들어갔다고 판정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경기도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한 저는 믿기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부모님과 김사범님이 환호하고 계셨습니다. 헤더도 자신의 경기를 마치고 와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녀도 준결승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국제대회 둘째 날 준결승에서 저는 일본의 아시안 챔피언과 맞붙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어요. 상대의 빠른 손기술에 당황했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적인 발차기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결승전 상대는 놀랍게도 헤더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준결승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준 소중한 라이벌이었어요. 결승전은 우리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김사범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완벽한 회전 발차기를 성공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헤더와 함께 서며 우리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사범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무술이 아닌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를 찾았어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